당신, 날 여기 버리고 가는 거예요? 정순의 떨리는 목소리가 요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당신한테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해 준 거지. 남편의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거짓말 마세요. 보험금 받으려는 거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정수는 정말 버려진 거였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과연 정순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순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수는 72였습니다. 8년 전 그 겨울날 남편 김영수와 함께 시장에 가던 길이었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자기 달려온 승용차가 정순을 덮쳤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반신 마비라고요.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요. 그날 이후 정순의 세상은 휠체어 위에 멈춰버렸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남편이 옆에 있으니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침이면 남편 김영수는 늘 같은 말부터 했어요. 정순아, 약 먹자 말투는 공손했지만 손길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약을 건네는 손은 마치 의무를 수행하듯 기계적이었죠. 정수는 그 손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손이 예전엔 따뜻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남편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던 한숨이 점점 커지더니 어느새 노골적으로 들릴 만큼 깊어졌어요. 정수는 그 한숨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남편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있는지 그 한숨 소리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남편은 늘 TV 리모컨을 먼저 잡았어요. 채널을 돌리다가 90년대 트로트 방송에 멈췄죠. 화면 속에서 가수가 노래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정수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남편은 노래를 듣는 둥 신문을 펼쳤습니다. 정순이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았어요. 응 그래. 나중에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전엔 시장 이야기, 동네 소식, 자식들 이야기로 시끄럽던 집이었는데 말이죠. 이젠 TV 소리만이 정막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남편에게 짐이 되어 간다는 걸 알았어요. 화장실 갈 때도,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옷을 갈아입을 때도 남편의 도움이 필요했죠. 처음엔 남편도 괜찮다고,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잖아. 이런 거야 당연한 거지. 그렇게 말하며 웃어주던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귀찮다는 듯한 눈빛,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한 손길. 정수는 그걸 느낄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삼켰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남편이 더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았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정순이 물었죠. 동네 한 바퀴 돌았어. 남편은 그렇게 대답하며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수는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신발에 흙이 묻어 있더군요. 산책을 한 것 치곤 너무 많은 흙이었어요. 어디 갔다 온 걸까? 정수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요즘 남편은 정순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그냥 별일 없어 그런 말들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아침을 먹고 나가더니 점심때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은행 짧은 대답뿐이었죠.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었지만 정순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남편의 눈빛도 손길도 말투도 모두 차가워져 가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내가 아니구나. 그냥 돌봐야 할 짐일 뿐이구나. 남편의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 내지 않았어요. 남편이 들을까봐, 더 부담스러워할까봐 이불로 입을 막았죠.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울음을 삼키며 정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남편이 더 힘들어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정수나 약 먹자. 남편은 약을 건네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순을 보지도 않았죠. 정수는 약을 받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약보다 더 쓴 건 이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휠체어에 앉아 하루를 보냈죠. TV 소리만 거실을 채웠고 남편은 또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수는 그 한숨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짐으로 남아야 할까? 남편 곁에 있지만 남편은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걸 느꼈어요. 점점 멀어지는 남편의 마음을, 점점 차가워지는 남편의 눈빛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남편 김영수의 태도는 점점 더 냉랭해졌어요. 아침에 약을 건넬 때도 식사를 챙겨줄 때도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수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이 정말 나와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맞나? 예전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인데.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사람은 변하는 법이었습니다. 특히 사랑이 의무로 바뀔 때 사람의 마음은 더 빨리 식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남편이 서류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구청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봉투였어요. 정수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정수나, 이것 좀 봐.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지만 정수는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이게 뭔데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남편은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요양원 안내 자료야. 여기 괜찮은 데 있더라고. 정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요양원이라니. 갑자기 왜 이런 걸 갑자기가 아니야. 요즘 계속 생각해왔어.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요양원 소개, 입소 절차, 국가 지원 안내.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당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국가 지원도 되고 시설도 좋아. 전문 간호사들도 있고 난 집에서 지낼 수 있어요. 당신이 있잖아요. 나도 나이가 있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남편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남편에게 짐이라는 걸.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한테도 이게 나아. 여기선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서류를 정순 앞으로 밀었어요. 정순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깨끗한 건물, 넓은 방, 웃고 있는 노인들. 하지만 정순의 눈엔 그게 감옥처럼 보였어요. 저곳에 가면 정말 끝이구나. 남편과의 50년 세월이 저렇게 끝나는구나. 언제 가야 하는데요? 정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다음 주쯤 알아보려고. 자리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지. 그날 밤 정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예전엔 함께 자던 부부였는데 언젠가부터 따로 자기 시작했죠. 남편이 정순을 돌보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순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었습니다. 요양원. 그곳에 가면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도 집도 모든 게 사라지는 거죠. 그때 옆방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네, 맞아요. 다음 주쯤 입소 가능한지 알아보려고요. 정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험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보험금. 그 말에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입소 확정되면 바로 절차 들어가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보험금이라니. 남편은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 거구나. 정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8년 전 사고 직후 남편은 보험 청구를 했었어요. 하반신 마비로 인한 장애 보험금이었죠.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재활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완전 장애 판정을 받으려면 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때 남편이 그랬어요. 괜찮아. 보험금은 필요 없어. 당신만 건강하면 돼.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정순을 요양원에 보내고 보험금을 받으려 하고 있었어요. 정순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럴 수 있나?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나? 정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휠체어에 갇혀 있었고 남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약을 건넸어요. 정순아, 약 먹자. 정수는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죠. 그 얼굴엔 아무런 미안함도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약을 삼키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이미 나를 떠나보낸 거구나. 마음속으로 이미 나를 버린 거구나. 남편은 신문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요양원 한번 가보자. 직접 봐야 마음이 편할 거야.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겨울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정순의 마음도 그 하늘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전화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보험금, 입소 확정,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다시는 걷지 못하는 걸까?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했더라? 8년 전 그날 병원에서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하시면 호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재활 치료를 중단했었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였습니다. 새벽 5시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내 상태를 정확히 알아봐야겠다고.
남편 몰래요. 정수는 휠체어를 타고 조용히 현관으로 나왔어요. 다행히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수는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병원 쪽으로 향했어요. 병원까지는 2블록 거리였습니다. 휠체어를 혼자 움직이기엔 힘들었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반드시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정순의 팔은 후들거렸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숨이 가빠졌죠. 하지만 정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님, 혼자 어떻게 오셨어요? 진료 기록 좀 보고 싶어요. 제 기록이요. 간호사는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어머님, 진료 기록은 보호자 동의 없이는 열람이 어려워요. 제 몸인데 제가 볼 수 없나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중년의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정순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박정순 환자분이시죠?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8년 전 처음 오셨을 때부터 제가 담당이었으니까요. 의사는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간호사에게 눈짓을 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 제 진료실로 오시죠. 진료실 문이 닫혔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켰어요. 정순의 진료 기록이 쭉 떴습니다. 뭐가 궁금하신 거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정말 다시 못 걷는 건가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환자분,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는 화면을 정순에게 돌렸어요. 여러 검사 결과들이 보였습니다. 5년 전 검사 결과를 보세요. 신경 반응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3년 전부터는 더 명확해졌죠. 하반신 근육에서 미세한 전기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의사는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재활 치료를 지속했다면 보행 가능성이 충분했어요. 정순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보행 가능성이 있었다고요? 그럼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보호자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재활 치료를 계속하자고요. 그런데요? 보호자분이 거부하셨어요.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거부했다고요? 왜요? 왜 거부한 거죠? 비용 문제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셨죠. 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는 달랐어요. 보호자분이 직접 치료 중단을 요청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순의 손이 떨렸어요. 의사는 파일을 하나 꺼냈습니다. 여기 보호자 동의서가 있어요. 남편분이 직접 서명하셨죠. 정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선명했어요. 치료 중단 동의서.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왜 이런 걸 썼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왜 치료를 중단하냐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환자분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셨어요. 재활 치료가 고통스럽다고 차라리 편하게 사는 게 낫다고요. 정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은 재활 치료를 받고 싶었어요. 다시 걷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정순에게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의견은 듣지도 않았어요. 그저 혼자 결정하고 혼자 서류에 서명했던 거죠. 선생님, 그럼 지금이라도 치료하면 걸을 수 있나요? 정순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신경이 살아있다면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3년 전보다는 더 힘들겠죠.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은 걸을 수 있었는데 남편이 그 기회를 빼앗아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추측하기론 보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험이요? 완전 장애 판정을 받으려면 치료 가능성이 없어야 해요. 환자분이 재활에 성공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죠. 정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치료를 막은 거구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나를 영원히 휠체어에 가두기 위해서. 선생님, 이 사실을 남편이 알고 있었나요? 물론이죠. 제가 직접 설명드렸으니까요. 의사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정순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것도,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도. 하지만 남편은 그걸 숨겼습니다. 정순에게 희망조차 주지 않았어요. 정순은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병원 복도를 지나갔어요. 새벽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밝은 빛이었지만 정순의 마음은 어두웠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순은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구나. 아니, 어쩌면 사랑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이젠 돈만 남았습니다. 보험금. 그것만이 남편에게 중요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어요. 휠체어를 제자리에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새로운 아침이었지만 정순의 마음은 어제보다 더 무거웠어요. 병원에서 들은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경 반응이 돌아왔다는 말, 재활 치료를 했다면 걸을 수 있었다는 말, 그리고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 정수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나는 걸을 수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정수는 남편이 외출한 틈을 타서 혼자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침대 난간을 붙잡았어요.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8년 동안 쓰지 않은 근육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느껴졌어요. 미세하게나마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첫날은 10초도 버티지 못했어요. 몸이 앞으로 쏠리며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죠.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연습했어요. 남편이 장을 보러 나가면, 복지관에 간다고 나가면 정수는 혼자 침대 난간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처음엔 10초, 그 다음엔 20초, 점점 시간이 늘어났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다리의 감각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발끝이 움직였어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나는 할 수 있어. 다시 걸을 수 있어. 하지만 남편에게는 절대 들키면 안 됐습니다. 남편이 알면 또다시 막을 게 뻔했으니까요. 정수는 남편 앞에서는 여전히 무기력한 척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척, 평생 휠체어에 갇혀 살 사람인 척 연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또다시 서류를 들고 왔어요. 정수나, 요양원 자리 났대.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었죠. 언제요? 이번 주 금요일. 짐 싸야 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라니.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아직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 몇 걸음 정도였죠. 요양원에 가기 전에 반드시 걸어야 했어요. 그래야 남편의 계획을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정수는 그날부터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일어나서 걸으려고 노력했어요. 침대에서 벽까지, 벽에서 창문까지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다리는 아팠지만 참았어요. 넘어질 때도 있었죠. 바닥에 쓰러지며 무릎을 다쳤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일어났어요. 다시 침대 난간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금 포기하면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남편의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요양원 가면 서로 편해. 나도 좀 쉬고 당신도 전문적인 케어 받고. 정수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거긴 사람답게 못 산다고 하던데요. 지금도 사람답게 사는 건 아니잖아. 남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지금도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니. 자신은 이미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당신, 나한테 보험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들었어요. 요양원 들어가면 완전 장애 판정 나온다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당신 치료비 마련하려고 하는 거지.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았어요.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치료비요? 3년 전에 당신이 내 재활 치료 중단시킨 거 알아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건 돈이 없어서 거짓말 마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다 들었어요. 당신이 직접 치료 중단 동의서에 사인했다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했어요. 나 다시 걸을 수 있었대요. 재활만 했으면 걸을 수 있었다고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순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미안해. 그땐 돈이 정말 없었어. 거짓말 마세요. 보험금 때문이잖아요. 내가 나으면 돈 못 받으니까. 정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정수는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수는 더 열심히 걸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벽을 짚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창문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죠. 땀이 온몸을 적셨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왕복 10걸음을 걸었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앉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반드시 다시 걸을 거야. 그리고 남편에게 보여줄 거예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낡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요양원이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어요. 하지만 건물은 생각보다 낡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깨진 유리창, 잡초가 무성한 정원.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기가 요양원이에요? 응. 시설은 좀 오래됐지만 괜찮대.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휠체어를 꺼내 정순을 태웠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멀리서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을 버려두는 곳이었죠. 당신 여기 아닌 것 같은데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남편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중년의 여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김영수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서류 다 준비하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남편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입소 동의서, 보험 서류, 재산 위임장.
정수는 그 서류들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재산 위임장까지 준비했다니 남편은 정말로 모든 걸 가져가려는 거였어요. 환자분 방은 3층입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여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3층에 도착했죠. 복도를 지나 방 하나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환자분 방이에요.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좁았어요. 침대 하나, 작은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론 산만 보였죠. 정수는 그 방을 보며 절망했어요. 이곳에서 나는 죽을 거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죽을 거야. 남편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잘 지내 남편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어요. 당신, 날 여기 버리고 가는 거예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당신한테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해 준 거지. 거짓말 마세요. 보험금 받으려는 거잖아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정순을 바라보지 않았죠. 서류 처리하고 올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소리쳤어요. 당신. 하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정수는 휠체어를 몰아 창가로 갔어요. 창문 너머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차에 오르는 게 보였죠. 시동이 걸렸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차는 점점 멀어졌어요. 주차장을 빠져나가 산길로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그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버려진 거예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버린 거였습니다. 정수는 휠체어에 앉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처음이었죠. 8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억울했습니다. 분했어요.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울음 속에서도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순 없어. 반드시 일어나야 해. 그때 다리가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살아있다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침대 난간을 붙잡았죠.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이 낯선 곳에서 정수는 혼자 일어섰습니다.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느껴졌어요. 살아있는 게 느껴졌죠. 정수는 본능적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넘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버텼습니다. 벽을 짚으며 또 한 발을 내디뎠어요.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정수는 걸었어요. 창문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남편이 사라진 그 길을. 정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반드시 일어설 거야.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수는 재빨리 휠체어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들키면 안 됐어요. 때가 아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들어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나는 반드시 이곳을 나갈 거야. 내 발로 걸어서 나갈 거야. 그리고 남편에게 보여줄 거예요. 내가 짐이 아니라는 걸. 밤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은 고요했어요. 복도엔 희미한 조명만 켜져 있었죠.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낮에 일어섰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갔던 그 느낌, 한 걸음씩 내디뎠던 그 순간.
나는 할 수 있어. 정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새벽 3시 정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복도가 조용한지 확인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정수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어요. 벽을 짚으며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방문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죠. 왕복 20걸음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멀리 걸었어요. 정수는 침대에 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요양원 직원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젊은 여자 직원이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에요?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죠. 가족들이 돌볼 수 없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직원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모두 자신처럼 버려진 사람들이구나. 전화기 좀 쓸 수 있을까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기요? 휴대전화 안 가져오셨어요? 남편이 안 챙겨줬어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을 했어요. 여긴 전파가 잘 안 터져요. 산속이라서요. 사무실 유선 전화는 있는데 그걸 써도 될까요? 글쎄요. 원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수는 알았습니다. 전화를 못하게 할 거라는 걸. 이곳은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었어요. 밖과 연락하지 못하게 만드는 곳이었죠. 정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매일 밤 걷기 연습을 했어요. 처음엔 방 안에서만 걸었는데 이젠 복도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죠.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근육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매일 자신의 발전을 느꼈어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정수는 복도 끝까지 걸었습니다. 50걸음이 넘는 거리였어요. 숨이 가빴지만 해냈습니다. 계단 앞까지 왔죠. 정수는 계단을 내려다봤어요. 저 계단만 내려가면 1층이었습니다. 1층엔 출입구가 있었죠. 하지만 아직 계단을 내려갈 자신은 없었어요. 넘어지면 큰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요양원 원장이 정순의 방에 왔습니다. 박정순 씨, 보호자분이 서류를 다 처리하셨어요. 중년 남자였어요. 정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서류요? 입소 확정 서류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요양원 입소자가 되신 거죠. 원장은 그렇게 말하며 서류를 보여줬어요. 정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있었죠. 그리고 보험 관련 내용도 있었어요. 보호자분이 보험금 신청도 하셨더라고요. 완전 장애 판정 받으시면 나오는 거요. 원장의 말에 정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 준비해 둔 거예요. 정순을 여기 가두고 보험금을 받을 준비를. 그 돈은 제 치료비로 쓰이나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건 보호자분이 결정하실 문제죠. 원장은 그렇게 대답하며 방을 나갔어요. 정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편은 돈만 받고 자신을 여기 버려둘 작정이었어요. 치료비는 쓰지 않을 거였죠. 정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빨리 이곳을 나가야 했어요. 경찰에 알려야 했죠. 남편의 거짓말을, 남편의 배신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밤 이곳을 나가기로, 계단을 내려가 1층으로 가기로, 그리고 밖으로 나가기로, 어떻게든 마을까지 가서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정수는 밤새 연습했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연습을,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씩 내려가 봤어요.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떨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한 계단, 두 계단, 5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죠. 다음 날 저녁 정수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옷을 껴입었어요. 밖은 추웠으니까요. 신발도 신었습니다. 8년 만에 신어보는 신발이었어요. 발이 조금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밤 11시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이 모두 퇴근했습니다. 야간 직원 한 명만 1층 사무실에 있었죠. 정수는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단 앞에 섰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정수는 난간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한 계단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2층에 도착했어요. 정수는 숨을 고르며 잠시 쉬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죠.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시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마침내 1층에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어요. 해냈어. 여기까지 왔어. 출입구가 보였습니다. 저 문만 나가면 자유였어요. 정수는 벽을 짚으며 출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죠.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직원이었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정수는 돌아봤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어머님, 서시면 안 돼요. 휠체어 환자시잖아요. 정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걸을 수 있어요.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걸을 수 있다고요. 이제는 서야 해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지금 서 계신 거예요? 네, 보이잖아요.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이럴 수가. 기록엔 하반신 마비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기록이 틀렸어요. 아니, 누군가 거짓말을 한 거죠. 정수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전화기 좀 빌려주세요. 경찰에 연락해야 해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직원은 머뭇거렸어요. 경찰이요? 무슨 일이신데요? 내 남편이 날 속였어요. 나를 여기 가두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죠. 정순의 말에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데요. 그럼 원장님이라도 불러주세요. 지금 당장요. 직원은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전화를 걸더니 누군가와 급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수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기다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계였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원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박정순 씨, 무슨 일입니까? 원장님, 이 요양원에는 CCTV가 있죠? 정순이 물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안전을 위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걷는 모습이 다 찍혔겠네요. 정순의 말에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하반신 마비 환자라고 속였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나는 걸을 수 있습니다. 정수는 벽에서 손을 떼었어요. 비틀거렸지만 혼자 섰습니다. 남편은 완전 장애 판정을 받아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죠. 그래서 날 이 외진 곳에 버린 거예요. 원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병원 의사 선생님께도 연락 부탁드려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원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사무실로 가시죠. 거기서 이야기합시다. 직원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정수는 휠체어에 앉았어요. 더 이상 설 힘이 없었거든요. 사무실에서 원장은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요양원입니다. 입소자 관련해서 신고할 게 있는데요. 통화는 길게 이어졌어요. 정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남편과의 마지막 대결이. 정수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었어요. 정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8년 전 사고, 하반신 마비, 남편의 치료 중단 요청, 병원 의사의 증언, 그리고 요양원 입소까지. 경찰은 꼼꼼히 기록했어요. CCTV 영상도 확보하겠습니다. 환자분이 걷는 모습이 찍혔다면 중요한 증거가 되죠. 며칠 뒤 보험 조사관도 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어요. 박정순 씨 보험금 청구 건으로 조사 중입니다. 조사관은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남편분이 완전 장애 판정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셨는데 상황이 다른 것 같네요. 네, 저는 걸을 수 있어요. 재활 치료만 했다면 진작 걸었을 겁니다.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조사관은 병원 기록을 확인했어요. 담당 의사 진술도 받았습니다. 3년 전부터 재활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치료를 중단시켰어요. 제 동의도 없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 시도입니다. 게다가 고의적인 치료 방해까지 있었으니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김영수를 조사하겠다고요. 정순도 참석해달라고 했어요. 정순은 요양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휠체어가 아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느렸지만 확실히 걸었죠. 조사실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정순을 보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순아, 너 어떻게 걷냐고요? 당신이 막지 않았다면 진작 걸었을 거예요. 정순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남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경찰관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김영수 씨, 부인의 재활 치료를 고의로 중단시킨 게 맞습니까? 남편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돈이 없어서 거짓말 마세요. 병원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당신이 보험금 때문에 치료를 막았다는 거요. 경찰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치료 중단 동의서, 요양원 입소 서류, 보험금 청구 서류. 모두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네요. 전 아내를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돈을 위한 거였어요.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산속 요양원에 버리고 보험금을 받으려 했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 보험 사기 미수, 고의적 치료 방해, 유기 등의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이 떨렸죠. 정수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5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은 낯설었어요. 당신은 날 포기했지만 난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신이 막았던 모든 것들을 나는 다시 찾을 거예요. 내 다리도 내 삶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앉아 있었죠. 조사관이 말했어요. 보험금 지급은 당연히 불가합니다.
오히려 사기 미수로 법적 처벌을 받으실 겁니다. 남편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모든 게 끝난 거였습니다. 남편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수는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복도를 걸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재활병원에 입원했어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시작한 거죠. 물리치료사가 정순의 다리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꾸준히 하시면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어요. 정말요? 정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신경이 살아있으니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정수는 매일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아침엔 물리치료, 오후엔 걷기 연습.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정순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창가에 앉아 있으면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90년대 트로트였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정수는 그 노래를 들으며 웃었어요. 예전엔 이 노래를 들으며 슬퍼했었죠.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노래는 여전히 흘렀지만 정순의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어느 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김영수의 재판이 열린다고요. 정순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했어요. 재판날 정수는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기자들도 있었죠. 이 사건은 뉴스에도 보도됐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요양원에 버리고 보험금을 받으려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피고석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정순과 눈이 마주쳤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재활치료를 고의로 방해하고 요양시설에 유기한 뒤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어요. 먼저 병원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는 3년 전부터 재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치료 중단을 요청했죠. 의사의 증언은 명확했어요. 다음은 요양원 원장이었습니다. CCTV에 환자가 걷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라는 기록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마지막으로 정순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증인은 남편이 치료를 중단시킨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편이 제 동의 없이 서류에 서명했더군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돈 때문에 저를 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휠체어에 갇혀 있지 않아요. 누군가의 짐도 아니죠. 제 발로 걷고 제 삶을 살아갑니다. 정수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저를 포기했지만 저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영수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거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정수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떤 심정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실 계획이세요?
정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어요. 정순의 말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2달 뒤 정수는 병원을 퇴원했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걸었습니다. 정수는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남편과의 집은 떠났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죠. 정수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위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새 출발엔 충분했습니다. 정수는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연금 신청도 했어요. 이제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정수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옆에선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있었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죠. 정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부럽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순에겐 자신만의 길이 있었으니까요. 벤치에 앉아 쉬는데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았습니다. 날씨 참 좋죠?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네, 정말 좋네요.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요즘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 떠났죠.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 나이 듦에 대한 이야기. 정수는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 했어요. 휠체어에서 일어선 이야기, 다시 걷게 된 이야기. 할머니는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직 살아야 할 날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아늑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라디오를 켰어요.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정수는 노래를 들으며 설거지를 했어요. 이젠 이 노래가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노래일 뿐이었죠.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누군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었죠. 정순 스스로 만든 거였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그 순간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을 때 기적은 비로소 찾아왔어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순에겐 이제 자신의 두 다리가 있었으니까요. 어디든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수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내일을 기대하며 새로운 하루를 꿈꾸며 오늘 정순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